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8번은 이제 전자기파 수업을 진행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별로 안 많으니까 이거 듣고 나서 이제 그 전자기유도 문제 푸는 거 학습지 풀고 같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내용이 별로 안 많아서 금방 끝날 것 같아. 그래서 이어서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파를 배울 텐데 아마 이걸 배우기 전에 이미 광전 효과를 배웠기 때문에 대강은 아마 빛 에너지에 대해서 또는 빛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 전자기파 관점에서 이제 좀 더 본격적 깊이 빛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전자기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기와 자기로 이루어진 파동을 보고 전자기파라 부르는데 이 전자기파가 빛의 본질이에요. 빛을 말해주는 본질인데 자, 어떤 걸 전자기파라고 하냐, 영상 한번 볼게요. 잘 봐요 한번. 여기 보면은 파란색 선이 막 진동하고 있고 빨간색 파동 같은 게 진동하고 있죠. 이렇게 전기와 자기가 서로 진동하면서 서로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전자기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빨간색을 보고 우리는 전기, 전류고, 파란색이 자기장일 때 우리 앞에서 배웠겠지만 전자기유도 할 때 배웠겠지만은 전류가 있으면 그 전류 주변 자기장이 생기죠. 그럼 그 자기장이 있으면 또 그 자기장을 전류를 만들어내죠. 이렇게 전류하고 자기장은 자꾸 서로를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전자기파는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매질이 필요 없이 전달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전자기파는 건 뭐냐면 전기장은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전에 배웠지만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보고 전기장이라 불렀죠. 그래서 이런 전기장과 자기장의 세기가 시간에 따라 변하면서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파동을 보고 전자기파라 불러요. 쉽게 이해하면 전류와 자기장이 서로 유도해 나가면서 뻗어나가는 파동이 전자기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보면은 빨간색 선 있죠. 이거. 요게 전류예요, 전류. 요 전류가 만들어지면서 전류가 생기면 반드시 그 주위에는 자기장이 생기겠죠. 요 전류가 생기면 또 자기장이 생기지. 요 전류가 생기면 또 자기장이 생기지. 또 이 전류가 생기면 자기장이 생기고. 이렇게 움직이는, 진동하는 이런 전류가 이런 진동하는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이게 전자기파라는 것의 본질입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전류, 전기장의 진동 방향과 이 자기장의 진동 방향은 서로 수직이라는 것.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기 전류 흐른다고 생각해 보면 요 전류 주위에 자기장의 뱅글 유도가 되죠? 엄지손가락 법칙, 오른손 법칙. 그러면은 이때 전류의 방향은 이쪽, 자기장은 이렇게 수직이죠. 그래서 전류와 자기장은 항상 수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전류가 있는 곳에 자기장이 있고 자기장이 있는 곳에 전류가 있다. 자기장과 전류는 상호 서로 유도해내는 관계에 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할 수 있겠죠? 이게 전자기파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자기파를 다루면은 빛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 빛도 어떻게 보면 파동이에요. 물론 우리가 광전효과 할 때 입자를 배우긴 했지만 파동이기 때문에 이 빛에 대한, 즉 파동에 대한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파동에서 에너지가 정립이 되어야 광전효과에 들어가서 입자의 에너지에서 파동 에너지와 헷갈리지 않고 잘 구분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파동에서의 에너지를 한번 정리를 볼 텐데 주의 깊게 잘 따라오셔야 되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일단은 우리가 역학에서 말하는 에너지는 이런 거였어요. 운동 에너지를 예를 들면 물체가, 질량이 민 물체가 속도 v로 움직인다 한다면은 그 v가 빠르면 빠를수록 에너지가 큰 거죠. 그 말은 뭐냐면 1초 동안에 많은 거리를 가야지 에너지가 큰 겁니다. 그게 역학에서 말하는 에너지예요. 1초 동안. 왜 이래 이거? 점이 찍히네. 자, 1초 동안 많은 거리. 1초 동안 많은 거리를 달려가야지만 에너지가 큰 것이 누구냐면은 역학에서 말하는 에너지입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달리서 생기는 에너지가 아니라 이 1초 동안 많은 거리를 가게 할 수 있는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인 거죠. 그래서 잠재적인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고, 운동 에너지는 실제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에너지. 그래서 역학에서 정의하기는 1초 동안 많은 거리를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큰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파동에서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파동에서는 에너지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파동에서는 매질을 통해 에너지가 전파된다. 그렇죠? 그럼 그때 파동에서 에너지를 정의하는 방식이 뭐냐면 같은 시간 동안 뭐 1초 동안이겠죠? 매질을 많이 진동시킬수록 에너지가 큰 거예요. 매질을 많이 진동시킬수록 에너지가 큰 거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서 역학에서 배웠던 에너지 개념과 파동에서의 에너지 개념은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매질을 많이 진동시킬수록 에너지가 큰 거구나. 그걸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때 우리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매질을 많이 진동시킨다. 이 진동시키는 걸 보고 우리는 진동수라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진동수가 클수록 파동의 에너지가 큰 거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동수가 클수록 파동의 에너지가 크구나.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빛도 파동이기 때문에 빛 에너지도 당연히 진동수에 비례하겠죠. 우리 앞에서 보호의 원자 모형할 때 이 궤도에서 전자가 전이하고 내려올 때 여기서 흡수하는 에너지와 방출하는 에너지가 있겠죠. 이런 방출하는 에너지와 흡수하는 에너지도 크기도 결론적으로 우리는 E는 HF, 빛 에너지만큼 흡수하고 빛 에너지만큼 방출한다. 이렇게 배웠던 기억나죠? 그래서 이때 빛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와 진동수의 곱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합시다. 알겠죠, 여러분? 진동수에 비례하는 것이 파동에서의 빛 에너지구나. 그런데 한 가지, 이 파동의 에너지를 결정하는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습니다. 이제 지금 그거를 이해해야 될 텐데, 자, 뭐냐면, 만약에, 상상을 해보시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질량, m이 물체가 있는데, 요 질량 m이 물체가 속도 v로 움직여요. 그럼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겠죠? 질량 m인 물체가 속도 v로 움직일 때 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근데 내가 여기다가 질량 m을 한 개 더 붙였어.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2mv 제곱. 한 개 더 붙이면은 2분의 1 3mv 제곱. 한 개 더 붙이면 2분의 1 4mv 제곱. 점점 붙이면 붙일수록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겠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란 거는 역학에서도 빠르면 빠를수록 커지는 거 맞아요. 근데 속도가 똑같을 때는 질량이 크면 클수록 또 운동 에너지가 큰 겁니다. 그래서 역학에서도 운동 에너지를 결정하는 건 질량과 속력 두 가지가 있었죠. 마찬가지예요. 파동에서도 에너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은 진동수라는 것도 에너지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가 있어요. 뭐냐면 진폭이라는 거예요. 진폭. 진폭. 자, 그러면 과연 진폭이 어떻게 에너지를 결정지을 수 있는지를 우리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의 손전등이 있어. 손전등. 요 레이저 포인트를 할까? 여기 레이저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서 빛이 나온다고 합시다. 여기서 E라는 빛, 이만큼의 빛이 나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런 손전등, 즉 E라는 빛이 나오는 손전등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를 쏴서 딱 한 지점에 빛을 쏜다고 생각합시다. 한 개를 쏠 때보다 두 개를 쏠 때가 빛이 더 밝아지겠죠. 그리고 두 개를 쏠 때보다 세 개를 쏠 때가 더 빛이 밝아지고 세 개보다는 네 개를 빛을 쏠 때가 더 밝아지겠죠.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빛을 전등을 더 많이 켜면 켤수록 이 지점에 요 빛이 더 많이 보이게 될 겁니다. 알겠죠? 더 모이게 되는 건 뭐냐면은 빛이 더 밝아지는 거겠죠. 오케이. 빛이 더 밝아진다. 이 빛이 더 밝아진다는 걸 뭐라 말하냐면 빛의 세기가 세더라고 말해요. 빛의 세기가 세다. 그래서 이 빛의 세기가 셀수록 빛이 밝아지는 건데, 그러니까 빛의 세기가 센 이유는 뭐냐면,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파동이 온다고 했을 때 이런 빛도 올 수 있지만 이런 빛이 또 오겠죠. 또 오겠죠. 또 오겠죠. 또 오겠죠. 그럼 빛이 계속 모일수록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되면은 계속 진폭이 훨씬 더 커지겠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진폭이 커질수록 잘 안 써지네, 그렇죠? 진폭이 커질수록 결론적으로 우리는 빛의 세기가 세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진폭이 커질수록, 왜냐하면은 빛이 그만큼 똑같은 에너지를 가진 빛이라도 많이 모이다 보니 서로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진폭이 커지고, 그 진폭이 큼에 따르는 빛의 세기가 셀 거라고 말하고 이 셀수록 밝아지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빛 에너지는 진폭에도 비례하는 값이다 라고 이해합시다. 그럼 이 진폭에 비례한다는 거는 그냥 다른 말로 변환하자면은 빛의 세기가 세다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밝다. 밝은 것도 에너지가 큰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빛의 세기가 센 게 에너지가 큰 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혹시 그 뭐가 있을까? 뭐 후레쉬 같은 거. 거기서 빛을 밝게 하면 밝게 할수록 좀 더 아마 뜨거움을 느낄 겁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많은 빛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서 빛의 세기가 셀수록 그만큼 밝아지고 세기가 셀수록 그만큼 빛의 진폭이 더 커졌구나.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빛 하나의 에너지, 빛 하나의 에너지 결정할 때 진동수가 이렇게 결정하고 이 진동수가 같은 빛들이 아까 질량이 많이 모인 것처럼 속도가 똑같은 질량이 많이 모여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처럼 진동수가 똑같은 빛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보강간섭이 일어나가지고 세기가 셀 수 있겠죠. 그럼 진폭이 커지겠죠. 그래서 진폭이 에너지를 결정하고 또 다른 말로는 빛의 세기가 에너지를 결정한다는 거. 기억합시다. 첫 번째, 진동수. 알겠죠? 두 번째, 빛의 세기. 빛의 세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진폭이겠죠?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뭐를 결정하냐면은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빛 에너지를. 나아가서 빛 에너지뿐만 아니라 파동의 에너지를 결정하는 것도 진동수와 세기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한번? 소리를 들어봅시다. 소리 같은 경우에 남자는 진동수가 작습니다. 여자 목소리는 진동수가 커요. 그래서 진동수가 크기 때문에 여자 목소리의 에너지가 좀 더 큽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목소리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소리가 센 거죠. 그 말은 진폭이 큰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리의 세기가 클수록 에너지가 큰 거고 소리의 진동수가 클수록 또 에너지가 큰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소리를 말할 때보다는 말할 때가 더 진폭이 크겠죠. 목소리에서 나오는 이 목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진동수는 같아요. 진동수는 같지만 말하는 것과 말하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 진폭의 차이가 있죠. 이렇게 해서 에너지가 차이가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파동의 에너지는 진동수도 결정하고 파동의 세기도 결정한다. 이를 기억합시다. 자, 근데 이거를 광전 효과를 비교하게 되면 기억날 거예요, 아마. 광전 효과에서는 이 진동수는 물론 에너지에 필요합니다. 근데 이 빛의 세기는 에너지에 관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빛의 세기가 세진다는 건 입장에서 보면은 이 광자들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 전자 하나하나는 이 광자 하나하나랑 1대1로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은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자는 많아지는데 이 광자가 많아져 봤자 전자 하나랑만 만나겠죠. 그래서 전자 하나의 입장에서는 광자 하나만 오기 때문에 세기가 셀수록 에너지를 많이 받는 개념은 아닙니다. 왜? 이 하나하나의 에너지는 진동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죠? 빛의 세기가 세다는 것은 똑같은 진동수, 즉 똑같은 진동수를 가진 광자들의 개수가 많아지는 게 빛의 세기가 센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이 개수가 많아봤자 광자 하나는 하나의 전자랑만 충돌하겠죠? 그래서 AF 진동수만 이 전자는 에너지로 느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빛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전자가 많이 튀어나올 거지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켜주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이게 우리가 파동에서 에너지와 입자, 광전효과에서 에너지는 반드시 구분해야 될 내용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할 거냐면 자, 전자기파의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암기사항입니다. 물리에서 이제 거의 유일무이하게 이제 암기사항인데 꼭 기억합시다. 이 전자기파는 눈에 보이는 전자기파인 가시광선이 있어요. 가능할 가짜 볼시자. 보는 것이 가능한 광선이 있고 보는 것이 불가능한 요 뒤에 옆에 있는 이것과 이것이 있습니다. 오케이? 기억합시다, 여러분. 자, 그래서 가시광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파장이 긴 쪽. 파장이 길다는 것은 에너지가 있을 때 HF겠죠? 그럼 이 HF란 건 뭐냐면 우리 알다시피 F는 뭐라 쓸 수 있죠, 여러분? 람다분의 속력을 쓸 수 있겠죠. 따라서 람다분의 HC. 파장이 길수록 오히려 에너지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파장이 더 긴, 파장 길죠? 파장이 긴 이쪽은 에너지가 좀 작은 파동이에요. 그래서 저기에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장파가 있다. 그리고 가시광선을 기준으로 왼쪽 부분, 자외선 부분부터는 뭐가 되냐면 보니까 가시광선보다 더 파장이 짧죠. 파장이 짧아지네. 파장이 짧아질수록 에너지가 더 큰 거겠죠. 에너지가 더 크다는 것은 진동수가 더 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장파는 파장이 길고 진동수가 작아서 에너지가 작다. 근데 가시광선을 기준으로 왼쪽 요 부분은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커서 에너지가 큰 빛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럼 이 전자기파의 종류에서 뭘 알아야 되냐면 전자기파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어디에 이용되는지만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거에 대한 각각의 내용을 조금 해볼 텐데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자, 일단 첫 번째 가시광선. 말 그대로 가시광선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입니다. 자, 일단은 파장에 따라 당연히 다른 색으로 보이겠죠. 빨간색 빛 같은 경우는 파장이 긴 빛이고 보라색 빛으로 가면 갈수록 파장이 짧은 빛이다. 그래서 가시광선 파장은 대략 이 정도다. 380나노미터에서 750나노미터 정도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과시광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겠죠. 즉, 우리가 물체를 지금 여러분도 이 모니터 화면 보고 있을 텐데 물체를 본다는 것은 사물을 본다는 것은 그 사물에서 반사돼 나온 빛을 우리가 보는 거죠. 즉 가시광선은 사물을 보는 데 이용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광학기구 뭐냐면은 현미경 같은 거, 광학 현미경 같은 게 이용되는 거고 빛을 쐬 보는 거죠. 그리고 레이저 포인트, 가시광선 레이저, 수업할 때 쓰는 빨간빛 나오는 그게 가시광선 레이저입니다. 그리고 라이파이, 되게 생소할 텐데 라이파이는 뭐냐면 가시광선을 이용한 인터넷입니다. 우리 보통 인터넷 하면은 무선 공유기 집에서 무선 공유기에서 나오는 이 전파는 뒤에서 배우겠지만은 마이크로파. 마이크로파예요. 근데 이 마이크로파는 눈에 보이지 않겠죠, 당연히. 가시광선이 아니니까. 근데 이 라이파이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빛으로 신호를 만드는 겁니다. 즉 불빛이 켜지는 순간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실내 공간이 있다고 합시다. 이 실내 공간에 불빛이 켜져. 불빛이 딱 켜질수록 불빛이 켜질수록 여기 있는 휴대폰과 노트북은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라이파이.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라이파이를 많이 쓴답니다, 요즘에. 오케이. 왜 그러냐면 마이크로바 같은 경우는 벽을 지나가가지고 나가서 외부에서도 와이파이 사용 가능해요. 예를 들면 카페 근처 가게 되면 여러분 카페 한번 들어가가지고 와이파이 연결해 놓으면은 근처만 가도 와이파이 되잖아, 그쵸? 근데 라이파이는 불빛이 도달하는 것, 가시광선에 도달하는 곳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벽을 넘어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는 가능하지만 공간 밖에서는 못 쓰네. 보안이 좋죠. 왜냐하면 그 카페 갔다가 거기서 와이파이 쓴 다음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용하지도 않는데 밖에서 와이파이 쓰게 되면 이 카페 좀 손해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내부에만 있을 때 와이파이를 쓸 수 있도록 라이파이를 쓴다고 합니다. 그 속도가 되게 빠르대요. 그래서 라이파이가 되게 장점이 있다.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두 번째, 자외선. 이 자외선 같은 경우는 우리 흔히 알다시피 자외선 차단제 많이 쓰죠. 선크림. 즉 자외선은 가시광선을 기준으로 어디에 있냐면 왼쪽에 존재함으로써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제법 큰 파동이에요. 그래서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세균들을 파괴할 수 있는 살균 기능이 있답니다.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살균 기능. 그래서 이런 기능도 있고 또 어떤 뭐가 있냐. 우리 자외선을 우리 피부에 맞았을 때 피부 자체가 되게 자외선이 안 좋은 해로운 거기 때문에 피부가 스스로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피부는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 색소를 분비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멜라닌 색소를 분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시커멓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겠죠.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자외선을 쓰는데 근데 이 자외선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이해해야 돼요. 살균 소독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여러분 식당 같은 데 가보면은 요 자외선 살균 소독기 한 번 본 적 있죠? 이런 자외선 살균 소독기에 보면은 컵을 놓았을 거예요. 근데 한 번씩 보면은 컵을 어떻게 놓냐면은 이렇게 있을 때 엎어놓은 식당이 주로 있습니다. 옛날에 식당에 한 밥 먹으러 갔다가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외선 소독기 안에서 컵을 엎어놨더라고. 그 말은 그러면 자외선이 나왔을 때 컵 안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컵을 바로 놔서 자외선이 컵 안에 들어와야지 세균이 죽겠죠. 그래서 들어오지 않네? 그래서 그때 물 한 잔 마시면서 컵을 다 원래 반대로 다 놨습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살균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식기소독기라든지 소독기 주로 많이 씁니다. 세균을 잘 태워 죽이기 때문에 잘 이해합시다, 여러분. 자외선 살균 소독기에 주로 자외선이 활용된다. 꼭 이해합시다. 그 다음 적외선인데 이 적외선 같은 경우는 우리 어디에 이용되냐면 어디냐면 가시광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편, 즉 파장이 가시광선보다 깁니다. 길어서 에너지가 가시광선보다 낮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인데 얘는 뭐냐면 우리 흔히
지금 여러분 온도계 쓸 때 보면은 적외선 온도계 쓰죠. 그때 적외선을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는 적외선을 주로 많이 쓰는데, 보면은 자, 우리 사람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온도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친구를 볼 때 친구가 이렇게 막 빛이 나온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실제로 어두운 상황에서 사람이 있는 거를 볼 때는 적외선 온도계를 많이 탐지합니다. 왜냐하면 물체나 사람은 고유한 적외선을 방출하거든요. 온도에 맞는 적외선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을 때는 빨간색을 표현하는 거 많이 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온도 36.5도 정도, 이 5도 정도 될 때는 고유한 적외선을 방출합니다. 이 적외선을 방출할 때 우리는 이 적외선 카메라 가지고 사람이 있다 없다를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 실내 들어올 때마다 적외선 온도계 본 적 있죠? 이 모니터에 보면은 사람이 지나갈 때 몇 도다 볼 수 있죠. 그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지나갈 때 그 사람에서 나오는 고유한 적외선이 있겠죠. 그 적외선을 판단하면 온도에 따라 고유한 적외선을 뿜어냅니다. 36.5도일 때의 적외선과 38도, 39도일 때의 적외선 다르기 때문에 그 적외선을 판단해 가지고 온도를 36도다, 35도다, 37.8도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겠죠.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야간에도 어두울 때도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때가 보통 적외선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나 적외선 온도계, 물리치료기, 리모컨. 우리 흔히 집에서 TV 볼 때 리모컨 쓰죠. 그 리모컨 전파에도 적외선을 씁니다. 알겠죠? 만약에 리모컨에 적외선 안서 가시광선 쓰게 되면 리모컨을 이 버튼을 삑삑 누를 때마다 불빛이 쭉쭉 나가야 돼요. 가시광선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외선을 쓰는데, 자외선을 쓰지 않는 이유는 자외선은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누릴 때마다 자외선이 뿜어 나가겠죠. 그럼 사람 몸에 걸리겠죠.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외선을 쓴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게 적외선이다. X선 되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X선은 아까 말했던 파동 중에 자외선이 있었죠? 이 자외선보다 더 진동수가 높아요. 더 진동수가 높아서 에너지가 더 높습니다.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에너지가 커서 결론적으로 사람을 투과해서 사람 몸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투과력이 강하겠죠? 그래서 이거 기억합시다. 우리 엑스레이 찍어봤잖아요. 그쵸? 엑스레이가 투과력이 강해서 인체 내부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 조직이 X선에 많이 노출돼 버리면은 암이 유발될 수도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흔히 우리 병원 가면은 엑스레이 찍어주는 분들 있죠. 방사선사들. 그 엑스레이 찍어주는 분들이 되게 몸이 안 좋은 경우가 많다고 해요. 맨날 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라든지 보안 검색, 특히 공항에 여행 갔다 오게 되면은 가방에 뭐 있는지 검색할 때 많이 쓰죠. 그리고 고체 결정 구조란 건 뭐냐면은 고체 내부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때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현미경에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잘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파마다 각각 어떤 기능을 가지는지, 어디에 활용되는지를 반드시 이해합시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감마선은 아까 가시광선의 기준으로 오른쪽에 적외선이 있었고, 적외선보다 파장이 더 짧은 가시광선이 있었고, 이 가시광선보다 더 왼쪽에 있어가지고 에너지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전자기파 중에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뭐냐면 이 전자기파 중에서 진동수하고 에너지가 가장 큰 빛이 감마선이에요. 가장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감마선은 투과력이 너무 강해서 실제로 암세포를 파괴하는 데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파괴할 수 있어서 암을 치료하는 데 많이 쓰입니다. 근데 단점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피부까지 해칠 수가 있다는 거겠지. 그리고 계속 감마선을 쓰다 보면 오히려 바람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암 치료에 많이 쓰고, 그리고 감마선 망원경, 이 에너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서 멀리 뻗어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주를 관측하는 데 많이 쓴다. 그걸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감마선은 방사선 치료 하는 데 주로 쓴다는 거 이해합시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 아까 마이크로파 같은 경우는 언제 말했냐면, 잠깐 언급하기를 와이파이 같은 거 쓸 때, 무선 랜 쓸 때 주로 전파들이 마이크로파를 씁니다. 근데 우리 마이크로파는 주로 어디에 더 유명하냐면 이거 음식물 데우는데, 음식물 데울 때 전자레인지를 보고 우리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라 부르죠. 마이크로파를 활용한 오븐이다. 자, 이 마이크로파는 H2O 물 분자를 진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 안에 물 분자가 많이 들어있게 수분이 있겠죠. 요 수분을 진동시켜서 요 진동에 의해서 열을 만들어 가지고 음식을 데웁니다. 그래서 수분이 없는 음식은 잘 데워지지가 않습니다. 건조한 건 잘 안 데워져요. 알겠죠,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주로 전자레인지나 휴대전화, 무선냉 같은 데 많이 쓰인다. 레이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외국 저기 어디야? 적 같은 것이 적이 우리나라라든지 외국에 또는 뭐 딴 데 침범할 때 그 들어오는 비행기들을 추적하고 감지하는 데 쓰는 게 레이더입니다. 레이더를 딱 쐈을 때 그 마이크로파가 반사되어 돌아오게 되면 들어온다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 게 레이더라고 해요. 그리고 속도 측정기. 우리 그 야구공을 던질 때 보면 속도가 몇 킬로 나오는 거다. 그쵸? 그때도 이 마이크로파 딱 쏴가지고 공이 있으면 마이크로파 딱 쏴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빛을 보면서 속력이 얼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마이크로파 쓴다는 거 꼭 이해합시다. 그 다음에 라디오파. 라디오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라디오 듣는 데 쓰입니다. 자, 뭐냐면 라디오파는 파장이 매우 깁니다. 매우 길기 때문에 우리 그 광전효과 할 때 물질의 파동성 배울 때 파장이 길면 어떻게 될까요? 회절이 엄청 잘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파장이 길면 회절이 잘 일어난다? 회절이 잘 일어난다는 말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뺑뺑 둘러서 멀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렇단 말은 뭐냐면 이 우리가 라디오를 들을 때 저 멀리 방송국으로부터 전파가 오겠죠. 그러니까 멀리 방송국으로 전파를 오는데 이 전파가 오다 보면은 뭐 큰 빌딩도 만날 수 있겠죠. 만날 때마다 파장이 커서 해절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쑥 잘 넘어올 수 있어요. 산을 만났다, 산도 잘 넘어올 수 있겠지. 그래서 라디오파는 파장이 매우 길어서 해절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멀리서는 전파도 쉽게 잘 전달된다. 그래서 주로 라디오라든지 TV 수신들 그럴 때 많이 씁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파를 먼 곳까지 전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 전파 망원경, GPS 등에 주로 쓰인다는 거 그거를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 되게 중요하니까 잘 이해하시고 특히 중요한 거는 이런 전자계표에 대한 종류들, 간단한 종류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외워야 되고 당연히 또 중요한 거는 아까 말했던 파동에서의 에너지 결정 방식, 진동수와 세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근데 입자로 넘어가게 되면은 세기는 관여하지 않고 진동수만 관여한다. 그거를 여러분이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죠?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다. 별표, 달표, 해표 다 합시다. 파동 에너지와 입자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는 달리 볼 건지 그거 이해하면은 끝날 것 같아요. 알겠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8반은 이 수업 내용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거 듣고 그 다음에 온라인 클래스 1차 시에 보면은 학습지 있죠. 물리 학습지 전자기유도 그걸 다운받아서 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그 학습지 풀이 영상 보면은 이제 온라인 수업 1차 시 영상이 다 끝날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많긴 합니다. 그래도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여러분? 오케이, 그렇게 들으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화이팅입니다, 여러분.